이야기는 제가 이 모든 결심을 하기 바로 전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서성이는 것은 늙은이의 오랜 습관 같은 것이었지요. 그날은 유독 공기가 차가웠고 저는 며칠 전부터 핏물을 빼고 정성껏 고아온 사골국을 한 번 더 데우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위로 노랗게 뜬 기름을 걷어내며 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에 아들놈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오직 그 아들, 철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가정을 이룬 지금은 그 가족의 안녕이 제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어요. 제 몫의 국을 작은 뚝배기에 덜어놓고 아들 내외가 먹을 큰 솥에 불을 막 껐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걸 끓이세요? 언제 부엌에 들어왔는지 잠옷바람에 며느리 민서 애미가 미간을 찌푸리며 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잠이 덜 깬 짜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경멸이 섞여 있었지요. 그럼 끓여야지. 철우가 이거 한 그릇 먹고 나가면 속이 얼마나 든든한데. 너도 한 그릇.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요. 그리고 여보도 이런 거 이제 안 좋아해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데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건강. 며느리는 늘 제 행동에 제동을 걸 때마다 그놈의 건강을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제가 해준 나물 반찬이 짜도 제 건강을 위해서, 국이 싱거워도 며느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였지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매번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며느리는 그저 말로만 타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엌 수납장에서 가장 큰 스테인리스 그릇을 꺼내 들더군요. 왜 그러느냐? 불안한 마음에 제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제가 밤새도록 고아낸 사골국을 그릇에 모조리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망설임 없이 개수대로 걸어가 제가 애써 걷어낸 기름과 함께 뽀얀 국물을 전부 쏟아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콸콸 소리를 내며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제 정성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함께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되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드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위에 뜬 기름 걷어내도 국물 자체에 기름기 많은 거 모르세요? 나중에 병원 신세 지는 것보다 지금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때 마침 잠에서 깨어나온 아들 철우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약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저 기름진 국물을 드시려고 하길래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화를 낸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철우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민서 엄마 말이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드세요. 몸에 안 좋다잖아요. 그리고는 제게서 시선을 돌려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어머니 건강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네. 아침은 그냥 시리얼 먹자. 두 사람은 저를 없는 사람처럼 남겨두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부엌 개수대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사골국 냄새, 그리고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빈솥.
그것이 그날 아침 제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이유였던 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아침이 지나고 저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 무거운 공기를 깨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제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문득 다음 주로 다가온 손녀딸 예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떠올랐습니다. 예, 아가. 제 부름에 셔누리는 눈길도 주지 않고 왜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진이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할미가 옷이라도 예쁜 걸로 한 벌 사줘야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백화점이나 같이 가지 않으련? 제 말에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잠시 쳐다봤어요. 그 표정은 또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백화점 가요? 비싸기만 하고 사람만 많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고 훨씬 더 예쁜 거 많아요. 그래도 할미가 직접 보고 우리 강아지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고 싶어서 그러지. 할미가 사준 옷 입고 학교 가면 얼마나 예쁠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딸은 이 삭막한 집에서 제게 유일한 낙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제 간절함이 느껴졌는지 며느리는 과장된 한숨을 후우하고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알았어요, 그럼. 대신 토요일 오전에만이에요. 저 오후 1시에는 강남에서 친구랑 브런치 약속 있으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돌아와야 해요. 아셨죠?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돈으로 제 손녀딸 옷을 사주겠다는데 저는 며느리의 시간을 허락받아야만 하는 처지였지요. 그래도 저는 그 약속 하나에 잠시나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함께 쇼핑을 하며 아침의 서먹함도 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면 되지. 고맙다, 아가. 제 감사 인사에 며느리는 대꾸 없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외롭게 거실을 떠다니고 있었지요. 저는 그저 그 불편한 약속이라도 얻어낸 것에 안도하며 토요일에 예진이에게 어떤 옷을 사주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냉랭함 때문인지 저녁상 역시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문을 살짝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고개만 쏙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침과는 달리 상냥하게 구는 목소리에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전조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 침대맡에 걸터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예진이 다음 달부터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 안내문이에요. 요즘은 다들 기본으로 하잖아요.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출신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도 두각을 나타낸대요. 저는 말없이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온통 영어로 쓰인 안내문과 함께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숫자가 적힌 별도의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에 유독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 새로 생기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랑
매일 1대1로 회화 수업을 하는 거래요. 이걸 해야 영어가 빨리 는다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빨리 등록해야 한대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도 뻔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아침에는 제가 끓인 사골국을 건강에 안 좋다며 싱크대에 들이부었던 사람입니다. 점심에는 제 돈으로 손녀딸 옷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겨우 허락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저녁이 되자 제 손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철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모자라 남편의 유품인 금반지를 팔아야 했던 날. 그 돈을 손에 쥐어주자 어머니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울먹이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부족한 결혼 자금을 채워주기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깨야 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것을 내어주고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사는 것.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기 특별활동비만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빠듯해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거절한다면 저는 손녀딸의 앞길을 막는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에 얼굴이 환해지며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예진이한테 할머니가 큰 선물 주셨다고 잘 얘기할게요.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제 주머니를 더듬는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주마.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럼 푹 주무세요. 어머님. 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잔액.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제 존재 가치는 이 통장 잔고와 동의어인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토요일의 백화점 나들이가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끝장낼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어젯밤 꺼내보았던 통장의 희미한 숫자들과 제 인생을 저울질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생긴 기이한 각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의 사골국 사건 때문인지 배달시킨 샌드위치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았고 며느리는 화장을 하느라 부산스러웠지요. 그 누구도 제 안색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샌드위치 끝을 뜯어먹으며 오늘 있을 일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가는 내내 좁은 공간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운전하는 아들 옆에서 연신 수다를 떨었지만 그 대화에 저는 조금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주말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투명인간처럼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며느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옷은 좀 밝은 걸로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꼭 상가집 가시는 것 같네. 제가 입은 것은 그저 평범한 남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였습니다. 제 나이에 가장 무난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고가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에이 왜 그래. 어머니 편하신 대로 입으시는 거지라고 한마디 거들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아들 도리를 하는 신용일 뿐이었지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에 상처받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음악, 값비싼 향수 냄새와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뒤섞여 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성큼성큼 앞서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야만 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7층 아동복 매장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옷은 왜 이렇게 비싸니? 작은 원피스 하나에 제 한 달 용돈보다 더 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사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이래요. 옷이 아니라 브랜드를 입는 거니까요. 그러고는 익숙하게 매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예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찾아보았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 목 부분에 작은 레이스가 달려있고 치마단이 풍성해서 우리 예진이가 입으면 공주님처럼 예쁠 것 같았어요. 아가, 이건 어떠니? 우리 예진이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옷을 들어보이며 말하자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는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점원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런 촌스러운 걸 요즘 누가 입어요. 무슨 70년대 아역배우 옷 같아요. 예진이 친구들이 보면 놀릴 게 뻔한데 애 기죽일 일 있으세요? 그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점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엄마들은 노골적으로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손에서 그 원피스를 빼앗아 원래 자리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코너로 저를 끌고 가 해골 무늬가 그려진 검은색 티셔츠와 여기저기 찢어진 청바지를 가리켰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요. 어머님은 감각이 너무 없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낡은 구두코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결국 며느리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비싼 브랜드의 옷 몇 가지를 골랐고 계산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하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점원의 동정하는 듯한 시선이 창피해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녀딸의 옷을 사고 나니 이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쇼핑백을 맡기고는 이제 자기 옷을 보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저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매장을 들러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매장 밖 의자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구경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제 낡은 카디건의 소매 끝이 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제 겉옷이라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근처에 중년 여성을 위한 브랜드 매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잠시 저 매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장에 들어가 가장 무난하고 따뜻해 보이는 카디건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 용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요. 오랜만에 제 것을 산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고 계산대로 가려는데 어느새 따라온 며느리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카디건이 낡아서 이거 하나 사려고. 제 말에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던 카디건의 가격표를 획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편에 무슨 이런 걸 사세요? 아까 예진이 옷값도 겨우 내셨으면서 이 돈이면 시장 가서 옷세벌은 사겠네. 허튼 데에 돈 쓰지 마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비는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뿌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형편에 옷값도 겨우 내셨으면서 며느리는 저를 돈 한 푼 없는 무능한 늙은이로 아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공개적으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제가 제 돈으로 제 옷 하나 사겠다는데 그것마저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서 카디건을 빼앗아 원래 자리에 탁 소리가 나게 걸어놓고는 제 팔을 끌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과 치욕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요. 며느리는 시계를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저는 당연히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워 지하 1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온갖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한 푸드코트였지요. 며느리는 빈자리를 하나 찾아 저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1층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바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시다가 버스 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그럼 어떡해요? 저 약속 늦었다니까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가까우니까 금방 가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000원짜리 대여섯 장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버스를 타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지요. 마치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그 행동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세요. 예진이 옷은 제가 잘 들고 갈게요. 며느리는 자기가 산 비싼 쇼핑백은 소중하게 챙겨 들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푸드코트 한복판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섬처럼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축축한 지폐의 감촉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드코트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굳게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지폐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이걸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밑바닥에서 말라붙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정문으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지갑에는 다행히 비상금으로 넣어둔 몇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섰고 저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과연 그곳이 맞을까요? 한참 만에야 저는 겨우 아파트 이름을 말했습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백화점을 빠져나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되감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철우를 낳았을 때 남편과 함께 이 동네에 처음 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식당 일이며 공장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철우를 키웠습니다. 철우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했을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아들의 성공이 곧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아들 내외가 이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릴 때 낡은 연립주택에 살던 제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보태주었습니다. 나중에 함께 살자는 아들의 말에 저는 기꺼이 제 집을 처분하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살갑던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모든 갈등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입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상처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고 제 존재는 그 집에서 이미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 익숙한 엘리베이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아끼는 골프채가, 현관에는 며느리가 새로 산 값비싼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진이의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 세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늘 배경처럼 한쪽 구석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사진이 더 많았지요. 그 순간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들 내외와 손녀딸의 행복한 보금자리일 뿐, 저 박금내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제 이름과 자존심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유령의 집,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도시의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과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지나간 자리에 이상하게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유령처럼 숨죽이고 살지는 않겠다. 내 이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던 제 옛날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주소록이 하나 있었지요. 몇 년 전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모임에서 혹시 집을 팔게 되면 연락하라며 받아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수첩을 한참이나 뒤진 끝에 저는 마침내 빛바랜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대박부동산 김만복 사장.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저쪽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박부동산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제 평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문 아파트 101동 1502호 집주인입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 사모님이십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중개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긴 평생 그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 것처럼 보였을 테니 그럴 만도 했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조용하게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금매로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시세보다 손해를 좀 보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중개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게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저는 마침내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잤고 저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은 부동산 김 사장은 오늘 오후에 찾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은밀하게 만나야 했지요. 오전 내내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었는지 새로 산 옷을 입어보며 신이 나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역겨웠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며느리는 친구 딸의 돌잔치에 가야 한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데려다 준다며 함께 따라 나섰지요. 어머니, 저녁 때 들어올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었지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해온 그는 저희 집 사정을 웬만큼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제분하고는 상의를 하신 겁니까? 김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제 결정입니다. 아들 내외는 모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게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쓰셨네요. 남양이라 해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아서 매수자는 금방 나타날 겁니다. 다만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는 2천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셔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최대한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답에 김 사장은 잠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 했지만 이내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 계약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김 사장이 가리키는 곳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도박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서명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계약서를 챙겨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으면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그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며 제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모두 챙겼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기만 했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거래를 하러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며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만 쓸 수 있는 비밀 계좌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은행원은 저를 잠시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 했지만 이내 사무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통장과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까지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이 팔리면 그 모든 돈은 아들 내외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계좌로 들어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달 아들 내 가족의 관리비와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제 기존 통장의 자동이체도 모두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시면 연체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은행원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새로운 통장을 손에 쥐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던 금전적인 의무로부터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거 버리기였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가져와 제 방 한가운데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롱과 서랍을 열어
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낡은 사진 앨범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며느리와의 상견례 사진, 손녀딸의 재롱잔치 사진, 그 속에는 제 젊음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저를 아프게만 하는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앨범들을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다음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런 건 유행 지났어요 라며 사준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던 옷들. 아들이 어버이날에 의무적으로 사온 스카프와 브로치들. 그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버렸습니다. 물건을 버릴수록 방 안은 휑해졌지만 제 마음은 반대로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아픔이 먼지처럼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낡은 옷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제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 한 장.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한참 동안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저희 이제 들어가는데. 아, 밖이다. 거의 다 왔어.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긴 제 과거의 흔적들을 베란다 구석으로 급히 숨기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 내외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무기력하고 조용한 시어머니이자 어머니였지만 그들이 없는 시간에는 제 인생의 탈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치밀한 전략가가 되었지요. 부동산 김 사장에게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에 한 팀, 오후에 두 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시간엔 집에 저 혼자 있을 겁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일과를 꿰뚫고 있었기에 약속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시간, 아들이 회사에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는 정성껏 집을 치우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관리도 잘하셨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칭찬하는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제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집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방은 어디로 할 것인지, 주방은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들의 희망에 찬 대화를 들으며 저는 이 집과의 이별이 더욱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과거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지 아들이 제 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민서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걔가 그날 좀 예민해서 어머니한테 심하게 대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접 와서 사과할 용기는 없고 아들 뒤에 숨어서 하는 간접적인 사과라니. 게다가 좀 심하게 대한 것이라니요.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모욕을 그들은 그저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인데 뭘. 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며 감격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어머니가 통 말씀도 없으시고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들의 걱정 어린 말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이자 혹시라도 제가 아프기라도 해서 돈 들어갈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이기심의 발로였지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적당히 둘러대며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그럼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접었습니다. 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었지요. 며칠이 더 흐르고 마침내 김 사장에게서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젊은 부부인데 가격도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사장과 젊은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은 제 앞에 두툼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도인 박금래, 매수인 김영민, 이수진,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의 주소. 제 손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사모님. 김 사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의 마지막 장에 있는 서명란을 찾아냈습니다. 장롱에서 꺼내온 제 도장을 인주에 꾹 찍어 매도인 박금래 이름 옆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찍어내렸습니다. 쿵! 도장이 종이에 닿는 그 소리가 제 과거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바로 제가 새로 만든 비밀 계좌로 입금되고 잔금은 2주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2주. 제게 남은 시간은 오직 2주뿐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제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세상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느껴지는 방금 서명한 계약서의 빳빳한 감촉이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이 동네를,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후의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내외 앞에서 평소와 같은 시어머니이자 어머니로, 밤이 되면 홀로 제 방에서 다가올 그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독립투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후로 기력이 더 쇠했다고만 생각했지요. 며느리는 어머니, 병원에서 뭐래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라며 입에 발린 걱정을 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별거 아니란다라며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방의 작은 여행 가방은 매일 밤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부모님의 낡은 흑백 사진과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제 명의의 옛날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입지 않아 아직 빳빳한 속옷 몇 벌과 가장 편안한 외출복 두어 벌을 더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제 인생의 모든 소유물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기는 것을 보며 저는 허탈함 대신 기묘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인간이란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얽매여 살아왔던 것이지요. 밤마다 저는 인터넷으로 제가 떠나갈 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바다보다는 시린 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남쪽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여수 밤바다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풍경이라면 제 남은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수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TX를 타면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저는 휴대폰으로 여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은 새로 생긴 제 비밀 계좌의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 하나를 골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가계약금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라고 생각하니 미운 감정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아주 잠깐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느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일터와 약속 장소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여보. 그들의 인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다시는 보지 말자. 그들이 나가고 정확히 1시간 뒤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온 입금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제 비밀 계좌에 제 평생을 바친 집값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0이 몇 개인지 한 번에 셀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라 온전히 저 박금내의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미리 연락해 두었던 작은 용달차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저예요. 지금 와주세요. 10분쯤 지나자 아파트 앞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기사님은 제 단출한 짐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버리기 아까웠던 책 몇 권을 담은 상자 하나,
그것이 제 이삿짐의 전부였습니다. 트럭에 올라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집을,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15층 창문 너머로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저 낡고 불편한 옷을 벗어버리는 듯한 시원함만이 느껴졌지요. 저는 식탁 위에 이 집의 모든 열쇠가 담긴 작은 바구니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깨끗한 메모지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달차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어떤 감회에도 젖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적지는 용산역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KTX 타는 곳 입구에 내려주었고 저는 짧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일 오후의 용산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완벽한 익명성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예매해둔 여수 엑스포행 KTX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으로 푸른 농과 밭,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한꺼풀씩 벗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 과거의 한 조각이 어둠 속에 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남짓 달렸을까 기차는 마침내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짭짤하면서도 포근한 남쪽 바다의 공기가 제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를 타고 돌산공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공원에 올라서자 여수 시내와 그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항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이는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지요.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 부재중 전화 목록을 마지막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의식을 치렀습니다. 휴대폰 뒤를 열어 유심칩을 꺼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질곡과 인연이 담겨 있는 그 작은 조각을 저는 2손가락으로 힘껏 부러뜨렸습니다. 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제 과거는 2동강이 났습니다. 저는 그 조각난 유심칩을 잇는 힘껏 바다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저 아래 잔잔한 바다 수면 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저 박금내의 옛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깨끗한 화면, 새로운 번호.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미리 저장해둔 새 집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항구의 불빛을 보며 비로소 시작된 제2의 인생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수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새로 얻은 오피스텔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유리 창밖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떠있는 잔잔한 남해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가구도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더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채워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나만의 공간 꾸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푹신하고 좋은 침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허리가 아파도 딱딱한 돌침대를 고집하는 며느리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쳐야 했지요. 저는 시내의 가구점에서 제 몸에 꼭 맞는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화사한 꽃무늬 이불 세트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게 어머님, 그런 촌스러운 건 좀 버리세요라며 회색이나 남색 같은 어두운 색의 침구만 강요했었지요. 배달된 침대에 새로운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누웠을 때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작은 식탁과 의자, 그리고 텔레비전과 낡은 LP판을 들을 수 있는 작은 턴테이블을 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음악다방에서 들었던 추억의 노래들이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는 예쁜 그릇과 컵들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취향에 맞춰 무겁고 칙칙한 사기 그릇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가볍고 산뜻한 디자인의 그릇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 창밖의 바다를 보며 혼자만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눈칫밥이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끝나자 저는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저를 구속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대신 갈매기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아침은 제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산책길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제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저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정겨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책길에 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까막눈처럼 살아온 것이 한이었기에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자 친절한 직원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종이에 박금례라는 세 글자를 쓰는 순간 저는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 교실에 처음 들어간 날 저는 어색하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지만 모두들 저보다는 훨씬 능숙해 보였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마우스를 쥔 손은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괜히 신청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처음엔 엄청 헤맸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자신을 최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의 웃음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지요. 순자 씨는 제게 마우스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는 법까지
마치 제 일처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저는 겨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는 제게 커피 한 잔하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컴맹 동지끼리 통성명도 할 겸 차나 한 잔해요. 그녀의 스스럼 없는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치센터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저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지금은 저처럼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에게 당한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제 인생을 살고 싶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만 말했지요. 어머 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저도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나니 남는 건 이 몸뚱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혼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순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자 씨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점심으로 갓김치를 곁들인 뜨끈한 백반을 사 먹고 오후에는 서시장을 구경하며 장을 보았습니다. 순자 씨는 제게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곧 서너 명의 비슷한 처지의 아주머니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집에 놀러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묵혀두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친구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희는 다 함께 향일암으로 해돋이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여행이라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절벽 끝에 자리한 암자에서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섬들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는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 서울의 아들 내외에게는 뒤늦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의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는 카드사의 독촉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들 역시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가 2달이나 미납되었다는 고지서를 우편함에서 발견했지요.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관리비가 미납이야?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거 아니었어? 며느리는 고지서를 아들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첫 주에는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두절되고 돈 문제까지 터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선뜻 제 옛집, 즉 자기들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을 하러 가는 것이 껄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은 주말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꺼낼지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을 겁니다.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은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비빅하는 오류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저희 왔어요. 몇 번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자의 물음에 아들 내외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가 박금내 시댁 아닌가요? 저희는 아들 내외인데요. 그 말에 젊은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인데요. 한 달 전에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이사 왔습니다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집에 사시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남편인 듯한 남자가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은 저희가 박금내 어르신께 정식으로 매입한 집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어머니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사라지셨다고? 그들은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기계음은 그들에게 절망을 선사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자제분이십니까? 계약상의 일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도인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연락수단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집 파는 것도 몰랐어? 평소에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냐. 며느리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은 생각 안 나? 백화점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한 게 누군데?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정남이가 떨어져서 떠나신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당신은 그때 내 편 안 들고 뭐 했어?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 무능한 인간아. 그들의 고성은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늙고 귀찮은 시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관리비를 내주고 손녀딸의 학원비를 대주던 든든한 지갑, 그리고 언젠가는 온전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서울 시내의 30평대 아파트.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며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안락했던 삶은 바로 그날부로 완벽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집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한 아들 내외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을 길이 막막해졌지요. 그들은 그제야 필사적으로 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저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 집을 판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몇 년간 연락도 하지 않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철우예요. 혹시 저희 어머니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글쎄, 나도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무슨 일 있냐? 아들은 차마 어머니가 집을 팔고 사라졌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라며 어색하게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친정에 전화를 걸어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망신만 당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거래하던 은행의 지점을 기억해내고는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은행 고객이신 박금래 씨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좌 정보랑 혹시 주소지 변경하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럽니다. 젊은 은행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타인의 금융정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지금 실종 상태일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내가 아들이라니까. 아들은 창구에 대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란에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결국 지점장이 달려나왔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지점장의 제지에도 아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결국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이 나타나 그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들은 은행 밖으로 쫓겨나면서까지 당신들 다 가만 안 둬. 라며 악을 써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초라함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 아니 이제는 창고처럼 변해버린 그 방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버리지 못하고 떠난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그 안에서 빛바랜 관광 안내 책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다녀왔던 여수 여행 안내 책자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 시절을 추억하며 여수 밤바다 불빛은 참 낭만적이었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혹시 어머니 여수로 가신 거 아닐까?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자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여수 땅에서 저를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그들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구도심의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흥신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는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가 제 증명사진 한 장을 남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한번 쓱 보더니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빚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냥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서 그럽니다. 아마 여수 어딘가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흥신소 남자는 그들의 행색과 절박한 표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지요. 알겠소. 착수금은 선불이고 성공하면 보수를 따로 줘야 할 거요. 찾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요. 아들 내외는 남자가 부르는 금액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돈을 털어 저를 찾기 위한 추적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집한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야지. 우리 돈이잖아, 원래. 그녀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를 향한 그들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수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해안 산책로 벤치에 며칠째 똑같은 남자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나서는 길목의 카페 창가에도 낯익은 얼굴이 무심한 척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언뜻언뜻 제게 닿았다가 황급히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몇 번인가 느끼고 나니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넓은 여수 땅에서 저를 찾아낼 리가 없다고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은 친구 순자 씨와 함께 시내에 나가 새로 생긴 백반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저는 오피스텔 바로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낯선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꽤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순자 씨에게 잘 들어갔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헤어졌음에도 내일 컴퓨터 수업이 끝나고 무엇을 할지 의논하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한참을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어머 언니. 누가 왔나 봐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저는 순자 씨와의 통화를 끊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택배가 올 것도 없고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수척해지고 절박한 표정의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는 며느리. 그들이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딩동, 딩동.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이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을 피한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그림자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는 제 발로 문을 열고 그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굳게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와락 달려들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제 팔을 붙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 눈가가 붉어진 채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집이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연기는 실감이 넘쳤습니다. 아마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을 테지요. 걱정?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저는 그들의 위선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걱정?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과 그 집을 판 돈을 걱정한 거겠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물로 자신들을 맞이하며 오냐, 오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력한 박금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묻지 않겠다.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하자꾸나. 너희가 나를 걱정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밤새 끓인 사골국을 내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싱크대에 처붓던 나를 기억하느냐? 사람들로 가득한 백화점 한복판에서 내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내 얼굴에 똥칠을 하던 날은 기억하고 내가 내 돈으로 내 겉옷 하나 사겠다는데 어머니 형편에 무슨 사치냐며 내 손목을 쳐내던 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던 너. 그날 너희는 나를 시끄러운 푸드코트에 버스비 몇 푼 쥐어주고 버리고 갔지. 너희에게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걱정해야 할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더냐?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꽂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등 뒤의 집을 한번 돌아본 뒤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너희 없이 아주 잘 산다. 너희가 사준 칙칙한 옷 대신 내가 좋아하는 화사한 옷을 입고 너희가 타박하던 내 음식 솜씨로 내가 먹고 싶은 밥을 해먹는다. 아침에는 잔잔한 남해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반짝이는 항구의 불빛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 나는 너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없어서 비로소 내 인생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제발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집으로 가자는 그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집?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되었고 너희가 사는 그 집은 너희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잖니? 그리고 너희가 반성했다고? 아니, 너희는 그저 너희의 지갑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불안하고 너희의 미래가 막막해진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집을 판 그 돈이 탐이 나서겠지.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외투 주머니에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꺼내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단다. 너희가 버린 늙은이를 위해 돈을 쓸 생각은 없다. 내 돈은 지난 수십 년간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단 한 푼까지도 소중하게 쓸 것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여기 이 비행기 표 한 장 값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비행기 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오늘부로 너희는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까지 돌려버렸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제 길고 길었던 악연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으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여수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문 밖의 소음이 완전히 잦아들고 아들 내외가 마침내 떠나갔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허탈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제 마음속을 거대한 평화와 고요함이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구나.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통화가 끊겼던 친구 순자 씨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언니, 괜찮아요? 아까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니야, 순자 씨. 별일 아니었어.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 가지고 와서 그랬어. 저는 순자 씨에게까지 제 구질구질한 과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고 그 인연을 과거의 어둠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나는 또 언니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참, 우리 다음 주 제주도 여행 갈 때 입을 옷, 내일 시내 나가서 같이 구경할래요? 예쁜 걸로 하나 맞춰 입고 갑시다. 순자 씨의 명랑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함께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좋지. 내일 점심 먹고 시내에서 만나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순자 씨와 즐겁게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왠지 모르게 허기진 기분이 들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기 위해 사다 놓았던 신선한 전복으로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주방에서 저는 지난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하고 그들이 남긴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며 끼니를 때우던 제 모습. 이제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제 건강과 기쁨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함께 고운 빛깔의 트윈룩을 사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설렘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겠지요. 아마 그 안에는 눈물로 쓴 장문의 반성문과 구차한 변명,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보내달라는 구걸이 가득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 편지를 뜯어 읽고 밤새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서툰 글씨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에는 몰래 돈이라도 붙여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들고 곧장 주민자치센터로 향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배우는 교실 한쪽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서 세단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세단기 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음과 함께 아들의 마지막 호소였을 그 편지는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 흔적도 없이 갈려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잘게 잘린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읽어볼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는 저를 위해 친구들은 일부러 창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제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제 영혼까지 함께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주도는 꿈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감탄하고 맛있는 흑돼지와 갈치조림을 먹으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유채꽃밭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오름에 올라 상쾌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이것이 내가 누렸어야 할 행복이구나.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우도의 한 카페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행복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제 눈빛에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집을 팔고,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저의 선택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 비로소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꿈 같은 여행은 끝났지만 제 진짜 삶은 바로 이곳 여수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 집이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든든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저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작은 액자에 끼워 창가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너머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여수의 밤바다가 평화롭게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지만 사진 속의 저 사람은, 그리고 지금 이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이 사람은 오롯이 박금내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저는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할 겁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말이지요.